그날 세계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스도 없었고 속보도 없었죠. 그런데 단 한 나라만은 그날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아리랑 7호가 보내온 데이터 한 줄. 대부분의 국가는 문제 없음으로 처리했지만 한국은 멈춰섰습니다. 만약 이 데이터를 그냥 넘겼다면 이 이야기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왜 어떤 선택은 세계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지 알게 됩니다. 왜 이 신호를 문제로 본 나라는 한국뿐이었을까요? 이건 기술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태도의 차이였을까요? 만약 그날 한국이 문제 없음으로 처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남들이 지나친 순간을 끝까지 붙잡은 선택의 이야기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나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르코스 펠트만입니다. 독일에서 30년 넘게 위성 데이터를 분석해온 컨설턴트죠.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를 믿었어요. 숫자가 정상 범위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12월 초였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7호가 발사된 지 불과 며칠 지났을 때였어요.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고 첫 번째 교정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국제 공동관측 프로젝트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우주국과 함께 그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세트가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만족스러워했어요. 해상도 0.3m급 광학 카메라의 성능이 예상대로 나왔으니까요. 차량의 종류까지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숫자들도 정상 범위 안에 있었죠. 그런데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파라미터가 정상인데 왜 멈춰야 하는 걸까요?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의상 징후 없음, 성능 기준 충족, 다음 단계 진행 가능. 그게 제가 본 결론이었습니다. 다른 참여국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일본 분석팀은 이미 다음 교정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 했고, 프랑스 팀도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우주국 담당자는 한국 측의 요청이 과도하게 신중한 것 아니냐고 물었죠. 하지만 한국은 데이터를 닫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소집했어요. 저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한 명이 화면을 공유했죠. 아주 작은 수치 하나를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 편차는 허용 범위 아닌가. 그런데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상하다고요.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익숙하지 않은 패턴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왜 한국만 이걸 문제라고 보는 걸까? 다른 나라들은 이미 통과시킨 데이터인데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노트북 화면을 다시 열었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여전히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태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들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멈췄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낯선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성 프로젝트를 봤어요. 유럽의 센티넬 시리즈부터 미국의 월드뷰까지 다양한 국가와 기관의 위성 데이터를 다뤘죠.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효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정을 지켜야 하고 비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호한 부분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정상 범위라는 말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는 느낌, 그 불편한 감각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옳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제가 놓친 게 있다면. 이틀 뒤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어요. 왜 한국만 멈췄는지, 그들이 무엇을 다르게 보고 있는지. 그 질문이 저를 서울로 불러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건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서울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향했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관제실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소리보다 손의 움직임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한 연구원이 마우스를 쥔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다시 축소하고 또 확대했죠. 그 과정이 느렸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연구원은 메모를 남기고 있었어요. 손글씨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인데도 종이에 적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관제실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곳에서는 보통 누군가 결정을 내리면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의의 표시죠. 하지만 여기서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한 선임 연구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데이터를 보자고 했죠. 화면에는 아리랑 7호의 초기 궤도 상시험 결과가 떠 있었어요. 광학 카메라 AEISS-HR의 첫 번째 교정 이미지였습니다. 해상도는 완벽했어요. 0.3m급 성능이 확인됐죠. 그런데 연구원이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렌즈 왜곡 보정 개수였어요. 수치는 허용 범위 아니었습니다. 문제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값이었죠. 하지만 연구원은 말했어요. 이상하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예상한 곡선과 미세하게 다르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물었죠. 0.03% 정도라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0.03%요. 그건 오차 범위도 아니었어요. 측정 장비의 떨림으로도 나올 수 있는 차이였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어요. 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연구원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아리랑 3호호와 아리랑 3호의 초기 교정 데이터였습니다. 패턴을 비교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절대값을 보지 않았어요. 변화의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각자 의견을 냈죠. 빠른 결론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세 번째 가능성을 꺼냈죠. 저는 그날 관제실에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녁 무렵 한 연구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 추가 데이터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때 다시 보자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생각했어요. 한국의 관제실에서 본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죠. 멈출 줄 아는 태도. 확신이 없을 때 솔직하게 말하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는 아주 사소한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이 멈추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순간, 0.03%를 그냥 넘기지 않는 순간에서요. 저는 30년 동안 위성 데이터를 봐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성공적인 발사를 목격했죠. 하지만 성공의 기준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빠르게 통과하는 게 성공일까요? 아니면 천천히 확인하는 게 성공일까요? 한국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게는 낯설면서도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다음 날 아침 추가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밤사이 아리랑 7호가 전송한 두 번째 이미지 세트였어요. 저는 다시 관제실로 갔죠. 다른 나라였다면 이 데이터는 기록으로 남고 끝났을 겁니다. 전날의 0.03% 편차, 그건 문제라고 부를 수 없었으니까요. 의상 징후도 아니었고 오작동의 신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세한 차이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이상하다는 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은 새 데이터를 펼쳐놓고 전날 것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봤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똑같아 보였죠. 그런데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연구원은 두 개의 그래프를 겹쳐서 보여줬어요. 전날의 0.03%와 이날의 0.04%,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0.04%도 허용 범위였으니까요. 하지만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만약 무작위 오차라면 이쪽 저쪽으로 흔들려야 하는데 지금은 한쪽으로만 움직이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트렌드라는 건 우연이 아니니까요. 패턴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확증은 없었습니다. 두 개의 점만으로 직선을 그을 수는 없었죠. 회의가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관제팀뿐 아니라 설계팀, 열제어팀, 광학팀까지 들어왔죠. 각자 가능성을 이야기했어요. 한 연구원은 온도 변화 때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궤도에서 태양과 그늘을 오가면서 위성 본체가 미세하게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는 거였죠. 다른 연구원은 반박했어요. 열제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니 그 정도 변화는 흡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은 제어 모멘트 자이로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리랑 7호에는 국내 최초로 CMG가 탑재됐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니 예상하지 못한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토론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확증이 없는데도 가설을 세우고 있었어요. 증명되지 않은 걸 논의하고 있었죠. 유럽이나 미국이었다면 데이터가 더 쌓일 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요. 하지만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어요. 만약 이게 문제라면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를 짰죠. 만약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확인할지도 계획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선임 연구원이 제게 말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경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리랑 시리즈를 만들면서 쌓인 경험이라고요. 1호부터 7호까지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배웠다고 해요. 이상하다는 느낌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멈춘 이유는 직감이 아니었어요. 훈련된 의심이었죠.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패턴을 보는 능력, 확신이 없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 문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는 조직 문화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상함의 가치.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국제 공동관측 프로젝트 파트너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우주국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의 추가 분석이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도 참여했습니다. 유럽,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이 모였죠.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유럽 측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 했어요. 모든 파라미터가 정상 범위인데 왜 멈춰 있느냐고 물었죠. 일정이 지연되면 다른 프로젝트에도 영향이 간다고 했습니다. 일본 측도 동조했어요. 과잉 대응이라고 말했죠. 0.04% 편차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위성에는 미세한 변동이 있다고요. 미국 측 분석가는 확률을 언급했어요. 이게 실제 문제일 확률은 5%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95%는 정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 제안했어요. 그 논리는 익숙했습니다. 저도 수없이 사용해왔던 말들이었어요. 효율, 비용, 일정, 확률. 모두 옳은 말이었죠. 합리적이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침묵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화면을 켰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사흘간의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정리한 거였어요. 첫째 날 0.03%, 둘째 날 0.04%, 셋째 날 0.05%. 모두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선형 증가였어요. 책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주 후에는 허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요. 유럽 측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가정일 뿐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계속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죠. 내일 감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은 인정했어요. 맞다고 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그래서 더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그때 미국 측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리려는 거냐고요. 한국 측은 일주일이라고 답했어요. 일주일이면 패턴이 분명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일주일은 짧지 않았어요. 비용이 들었고 일정이 밀렸죠. 다른 팀들이 대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책임연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만약 이게 실제 문제인데 넘어갔다가 나중에 발견된다면요. 그때는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했어요. 심하면 위성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으니까요. 초기에 잡지 못한 문제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효율, 비용, 일정. 모두 중요한 말들이죠.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만약 틀렸다면. 한국은 그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95%의 확률로 정상이라는 말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5%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죠. 그게 집요함이었고 그 집요함이 회의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결론은 일주일 유예였습니다. 한국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죠. 저는 화면을 끄고 생각했어요. 반론은 쉽습니다. 하지만 반론에 맞서는 건 어렵죠. 특히 그 반론이 합리적일 때는요. 한국은 합리성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있었어요. 논리로가 아니라 책임감으로요. 나흘째 되던 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 저는 관제실에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화면을 보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편차가 0.06%로 늘었어요. 여전히 허용 범위였지만 추세는 명확했습니다. 사흘 연속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 연구원이 다른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위성의 온도 센서 기록이었어요. 처음엔 관련이 없어 보였죠. 온도는 정상 범위였으니까요. 하지만 연구원이 두 그래프를 겹쳐 놓았을 때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렌즈 왜곡 개수와 본체 온도 변화가 미세하게 연동되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있었죠. 온도가 올라가면 왜곡도 커졌어요. 그때 광학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열팽창일 수 있다고요. 카메라 마운트가 예상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설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 우주 환경은 다를 수 있다고 했죠. 열제어 팀이 추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위성이 태양을 향할 때와 그늘에 있을 때의 온도 차이를 정밀하게 측정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광학 데이터도 함께 봤죠.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관관계가 확인됐어요. 0.87의 상관계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였죠. 이제 점이 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반론이 많았습니다. 비효율적이다, 과잉 대응이다, 확률이 낮다. 그런 말들이 오갔죠. 하지만 이제는 침묵이 늘어났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한국이 느낀 이상함은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신호였죠. 아주 미세한 신호였지만 일관된 방향성이 있었어요. 유럽 우주국 담당자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판단이 옳았다고요. 만약 넘어갔다면 2주 후에는 더 큰 문제가 됐을 거라고 했어요. 일본 측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해결책은 있었습니다. 열제어 시스템의 설정을 조정하는 거였죠. 지상에서 명령을 보내 위성 본체의 온도 변화폭을 줄일 수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시험했습니다. 효과가 나타났어요. 온도 변화가 줄었고 렌즈 왜곡 개수도 안정됐습니다. 0.06%까지 올라갔던 편차가 0.02%로 떨어졌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놀랐습니다. 만약 처음에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편차는 계속 커졌을 겁니다. 2주 후면 허용 범위를 벗어났을 거예요. 그때는 원인을 찾기가 더 어려웠겠죠. 데이터가 많아지면 오히려 노이즈가 증가하니까요. 한국이 멈춘 이유를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직감이 아니었어요. 훈련된 의심이었죠. 그리고 그 의심을 끝까지 추적하는 집요함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책임연구원이 제게 말했어요. 이번에 운이 좋았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아니었어요. 준비였죠. 한국은 0.03%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을 버리지 않았어요. 반론에 맞서 일주일을 기다렸죠. 그게 운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멈출 줄 아는 선택, 다시 볼 줄 아는 선택. 그날 저는 알았어요. 숫자는 흔들릴 수 있지만 태도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요. 한국은 그 태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아리랑 7호는 안전했어요. 문제가 해결된 후 국제 공동관측 프로젝트는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아리랑 7호의 초기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됐죠. 저는 며칠 더 한국에 머물렀어요. 어느 날 저녁 유럽 우주국 동료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팀에게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만약 그들이 멈추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됐을 거라고 했죠. 운이 좋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운이었을까요? 다음 날 관제실에서 한 선임 연구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느냐고요. 연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은 없었다고 했어요. 다만 이상했다고 했죠.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확신 없이도 멈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조사를 계속할 수 있었죠. 그게 가능했던 건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어요. 아리랑 시리즈를 만들면서 많이 배웠다고요. 1호부터 7호까지 그 과정에는 성공만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많았죠. 그때마다 기록했다고 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요. 그 기록이 쌓여서 경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0.03%를 그냥 넘기지 않는 감각으로 이어졌죠. 이건 천재성이 아니었어요. 축적된 학습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비슷한 경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어요. 유럽은 실패를 분석했지만 조용히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죠. 한국은 달랐어요. 연구원들끼리 실패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한 젊은 연구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배들이 실수를 숨기지 않는다고요. 덕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번 일을 운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멈출 줄 아는 준비, 이상함을 존중하는 준비, 확신이 없어도 조사를 계속하는 준비, 반론에 맞서는 준비, 그리고 실패를 공유하는 준비. 이 모든 게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9년 동안 아리랑 7호를 개발하면서 쌓인 거였어요. 그전 위성들의 경험까지 합치면 더 오래됐죠.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을 기술적으로 뛰어난 나라로 봤어요. 0.3m 해상도의 광학 카메라를 독자 개발한 나라. 제어 모멘트 자이로를 처음 탑재한 나라.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봤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의 태도를 가진 나라였어요. 빠른 성공보다 확실한 과정을 선택하는 나라. 효율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나라.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고수하는 나라였습니다. 존경은 선언이 아니라 인정이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저는 한국에게 잘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방식을 바꾸기로 했죠.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0.03%를 그냥 넘기지 않기로요. 그게 진짜 존경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요. 한국은 제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데이터를 읽는 법이 아니라 데이터를 대하는 태도를요. 한국을 떠나는 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화상회의에서 느꼈던 당혹감, 관제실에서 본 멈춘 손끝, 0.03%를 무시하지 않았던 태도.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가 처음 받았던 이메일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낸 추가 분석 요청 메일이었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정상 데이터를 문제 삼는지요? 지금 다시 읽으니 다르게 보였어요. 그들은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한 거였죠.
이상하지 않느냐고요. 함께 보자고요. 그 차이가 컸습니다. 문제 제기는 비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질문은 초대였어요. 함께 생각하자는 초대. 한국은 처음부터 협력을 원했던 거예요. 대립이 아니라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날의 첫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적었던 한 줄이었어요. 사소해 보였던 그 기록. 0.03% 편차 허용 범위 내 조사 불필요. 다른 나라였다면 그 메모로 끝났을 겁니다. 삭제됐거나 무시됐겠죠. 한국은 보관했어요. 그리고 계속 봤습니다. 사흘, 나흘, 일주일. 그 차이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들은 남았죠. 숫자를 보는 법, 패턴을 읽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멈출 줄 아는 법. 유럽으로 돌아온 후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0.03%를 발견했는지, 왜 일주일을 기다렸는지, 결국 어떻게 해결했는지요. 동료들은 흥미로워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그래도 운 아니었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라고요. 준비라고요.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요. 몇 주 후 저는 다른 위성 프로젝트 검토를 맡았습니다. 데이터를 보는데 작은 이상함이 느껴졌어요. 0.05% 정도의 편차였습니다. 허용 범위였죠. 예전 같았으면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멈췄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요. 그리고 추가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해했어요. 필요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사흘만 보자고요. 만약 패턴이 없으면 넘어가자고 했어요. 사흘 후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과 비슷했어요. 작지만 일관된 방향성이 있었죠. 우리는 조사를 계속했고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해결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제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큰 문제를 막았다고요. 저는 말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한국에서 배운 거라고요. 세계는 여전히 빠른 답을 원합니다. 효율을 추구하고 일정을 중시하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기에 하나를 더했어요. 느린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것. 빠른 답과 느린 질문. 둘 다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 균형을 찾았어요. 효율적이면서도 신중하고 빠르면서도 꼼꼼한. 그게 가능한 건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기. 정상 범위라는 말에 만족하지 않기. 이상하다는 느낌을 존중하기. 그게 한국의 기준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한국 관제실에서 본 멈춘 손끝, 고개를 끄덕이지 않던 연구원, 0.03%를 무시하지 않았던 순간들을요. 그리고 제 노트에 적힌 한 줄을 봅니다. 사소해 보였던 그 기록. 지금은 삭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주 꺼내봅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교훈으로요. 지금 저는 한국과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합니다. 지난 몇 달간 3번이나 서울을 방문했어요. 매번 새로운 걸 배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괜찮다는 말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상 범위라는 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허용 기준을 충족해도 패턴을 보죠. 그 태도가 저를 계속 이곳으로 부릅니다. 최근에 참여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다국적 기후관측 위성 컨소시엄이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시리즈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부분이 뭐였는지 아세요? 기술이 아니었어요. 의사결정 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0.03%를 문제로 인식했는지, 왜 일주일을 기다렸는지, 반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요. 한 유럽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만약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쨌을 거냐고요. 일주일을 낭비한 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한국 측 연구원이 답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요. 확인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낭비가 아니라 확인. 관점의 차이였죠.
한국에게 신중함은 비용이 아니었어요. 투자였습니다. 미래의 큰 문제를 막기 위한 투자요. 저는 이제 제 팀에게도 같은 걸 가르칩니다. 작은 이상함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숫자가 정상이어도 패턴을 보라고요. 확신이 없으면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은 익숙한 방식을 선호했죠. 빠르게 결론 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하지만 저는 계속 강조했어요. 멈추는 것도 진전이라고요. 몇 달 전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위성 배터리 충전 효율에 관한 거였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는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고요. 엔지니어는 설명했어요. 숫자는 맞는데 느낌이 다르다고요. 예전 데이터와 비교하면 미묘하게 다른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계속 보자고요. 사흘만 더 관찰하자고요. 엔지니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보통은 기각됐을 보고였으니까요. 사흘 후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작은 문제였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쉽게 해결했어요. 엔지니어는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잘한 거라고요. 이상함을 무시하지 않았으니까. 그날 저는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관제실에 멈춘 손끝, 0.03%를 무시하지 않았던 연구원들, 일주일을 기다렸던 책임감을요. 그게 이제 제 팀에도 전해지고 있었어요. 변화는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죠. 한국이 보여준 건 거창한 혁명이 아니었어요. 멈추기, 다시 보기, 확인하기. 그런 작은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아리랑 7호는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0.3m 해상도로 지구를 관측하며 재난 감시, 환경 모니터링, 국토 관리에 쓰이고 있죠. 만약 그때 0.03%를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더 큰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기준은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멈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세계를 바꾸는 건 거대한 기술이 아니라 신중한 태도라는 것을요.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요. 저는 그 증거를 직접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서울에 갑니다. 새로운 위성 협력 프로젝트 때문이에요. 저는 기대됩니다. 또 무엇을 배울지요. 한국은 늘 가르쳐 주니까요.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요. 그리고 그게 제가 계속 한국과 일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옳은 답보다 옳은 질문이 존중받으니까요. 빠른 성공보다 확실한 과정이 중요하니까요. 그게 진짜 전문성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세계는 빠른 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확신 없는 질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채널은 그렇게 남들이 지나친 순간을 끝까지 붙잡은 이야기,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든 결과를 기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빛 사연 보관소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